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넘어 들어와 최고급 원목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중앙에서 한 여인이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 촉망받는 첼리스트였지만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와 감촉, 그리고 후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판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며 현을 눌렀다. 활이 현 위를 지날 때마다 깊고 풍부한 선율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쁨, 슬픔,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인지하는 모든 방식이 담긴 영혼의 언어였다. 설이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다. 그녀는 음의 진동이 첼로의 몸체를 통해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바닥을 통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진동과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 권지혁은 아내의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설이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녀의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 유일한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설이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다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설이가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마치 그들 부부의 삶을 노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연주의 마지막 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지혁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오늘도 여전히 최고야, 설이야.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설이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화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그녀의 얼굴 전체는 지혁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관객이니까 당연히 최고여야지.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설이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그가 몇 걸음 만에 자신에게 닿을지, 그의 숨결이 언제쯤 느껴질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비누향과 옅은 홍차향이 났다. 설이가 가장 좋아하는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다. 차 준비해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다즐링으로. 고마워, 지혁씨. 지혁은 설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이 집의 모든 가구와 물건은 설이가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 처리되었고 모든 스위치와 서랍에는 지혁이 직접 만든 점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는 설이의 세상이 불편함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따뜻한 찻잔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섬세한 찻잔에 감촉과 피어오르는 향긋한 김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 어때? 지혁이 물었다. 좋아. 하지만 마늘은 내가 다질래. 당신이 하면 항상 너무 크게 다지잖아. 설이의 농담에 지혁이 낮게 웃었다. 알았어. 셰프님, 마늘 다지기는 당신에게 맡길게.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가 그들의 일상을 이루는 행복이었다. 설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비록 빛을 잃었지만 지혁이라는 더 큰 빛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IT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능한 사업가였고 바쁜 와중에도 항상 그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한설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다정한 남편, 권지혁의 세상은 두 개였다. 하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와 배신,
무자비한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 냉혹한 밤의 세계였다. 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역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보통의 알림과는 다른 짧고 단호한 진동, 그가 설정해둔 특별한 신호였다. 지역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쳐 지나간 차가운 빛을 서리는 볼 수 없었다. 미안, 서리야. 회사에서 온 급한 연락 같아.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아주 미세한 긴장감을 서리의 예민한 귀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회사 일이겠거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 지혁은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다정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전화를 받았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서리에게 말하던 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위압적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오른팔인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최영진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항구 쪽 물류 라인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지역의 턱선이 날카로워졌다. 최영진,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건설사 회장이지만 실상은 서울의 밤을 양분하는 거대 조직 흥룡회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지혁은 그들과 대적하는 조직 은월단의 숨겨진 보스였다. 선대보스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는 이 무자비한 세계를 떠맡아야만 했다. 새끼 여우가 간이 부었군. 그냥 둬.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는 나중에 10배로 되돌려주면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잊었나.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급한 일은 다른 라인을 통해 보고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혁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살벌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특히 서리가 있는 이 공간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증오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기 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얼굴에서 밤의 지배자가 아닌 한 여자의 다정한 남편으로 가면을 바꿨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서리는 찻잔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공기의 미세한 변화, 그의 숨소리에 섞인 차가운 기운을. 지혁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경쟁사에서 좀 귀찮게 해서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리의 민감한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치다가 어느 한 곳에 멈췄다. 희미하게 융기된 오래된 흉터였다. 이 상처,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네. 몇 년 전 서리가 처음 이 흉터를 발견했을 때 지혁은 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었다고 말했었다. 서리는 그때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 그가 풍겼던 낯선 분위기와 연결되자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게 꽤 깊게 베었었나 봐. 지혁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흉터는 사실 5년 전 은월단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버린 암투에서 얻은 칼자국이었다. 그 싸움이 끝난 직후 그는 피냄새를 지우고 서리에게 달려갔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절대 자신의 두 세계를 섞지 않겠다고. 서리에게는 오직 빛나는 세상만을 보여주겠다고. 며칠 후 지역의 비서라는 민준이 서류를 가지고 집에 들렀다. 민준은 항상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서리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에게서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민준 씨,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서리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 서류만 전달해드리고 바로 가봐야 합니다. 민준이 무심코 사용한 회장님이라는 호칭. 보통의 스타트업 대표에게는 잘 쓰지 않는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였다. 서리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지혁의 회사에서는 모두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지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민준 씨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냥 버릇이야. 신경 쓰지 마. 서리야. 지혁은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둘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리는 민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최영진 건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재의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자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영진이라는 이름은 서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낯선 이름.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었다. 서리는 혼자 거실에 남아 첼로 옆에 섰다. 그녀는 부드러운 나무의 감촉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남편 권지혁.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가끔씩 그가 보여주는 낯선 모습들, 그가 숨기는 듯한 비밀의 조각들이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에 미세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 뒤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서리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활을 들었다. 그녀의 첼로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겁고 어딘가 슬픈 울림을 담아 밤이 내리는 펜트하우스를 채우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권지혁은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프렌치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레스토랑 르누아르는 창문 없는 독특한 구조로 유명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은 오직 내부의 조명과 장식,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졌다. 시각 정보가 차단된 덕분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극대화되는 곳. 이곳은 지역이 서리를 위해 고른 최적의 장소였다. 은은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라이브 피아노 연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서리는 지혁의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주방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버터와 허브 향기. 그녀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이 공간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에 들어. 서리야, 지혁이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물었다. 응,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 당신의 선택은 항상 완벽해. 그녀가 행복한 미소로 답했다. 지혁은 메뉴판을 들고 요리 하나하나를 그녀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감미로웠다. 에피타이저는 바삭하게 구운 관자 요리인데 아래에는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컬리플라워 퓨레가 깔려 있어. 식감이 아주 재미있을 거야. 서리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의 맛을 상상했다. 그녀에게 지혁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색깔과 형태를 그려주는 마법의 붓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 레스토랑처럼 세상의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안전한 공간 같았다. 최고급 샴페인이 서빙되고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맑고 청아한 크리스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위하여, 지혁이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을 위하여 서리가 화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지혁은 서리의 입가에 묻은 작은 소스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고, 서리는 그의 손길에 아이처럼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은 강처럼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교양국에 첫 번째 불협화음이 끼어든 것은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이었다. 레스토랑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던 부드러운 소음의 결이 미세하게 변했다. 배경처럼 흐르던 대화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고, 피아노 연주자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서리의 예민한 감각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했다. 마치 잘 짜인 비단에 거친 실이 끼어든 듯한 이질감이었다. 왜 그래? 지혁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아니, 그냥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아서. 그때였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정확히 서리와 지혁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다. 이런 우연이 있나. 여기서 권 대표를 다 만나네.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냄새가 섞인 목소리. 지난번 집 앞에서 들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다. 최영진, 서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혁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지혁의 손 근육이 순간적으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만지면 베일 듯한 냉혹한 적이었다. 초의 회장님이야말로 이런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격에 맞지 않게 지혁이 차갑게 응수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은 톤이었지만 서리의 귀에는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경멸이 들렸다. 최영진이 과장되게 웃었다. 하하하. 농담도. 오늘은 귀한 분들과 약속이 있어서 왔지. 그런데 옆모습이 아름다워서 보니 권 대표의 사모님이셨군. 인사드립니다. 사모님, 흥룡건설의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리에게 아는 체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지역을 향해 있었다. 그의 말 속에는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는 교활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에 담긴 불쾌한 소유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 걸지 마시죠.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오해 말게. 권 대표, 순수한 찬사였네. 그런데 듣자 하니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하더군. 특히 항만 쪽으로 새로 시작한 물류 사업이 아주 전망이 밝다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우리가 그쪽으로는 전문가 아닌가. 항만, 물류. 지난번 민중과의 통화에서 들었던 단어들이었다. 서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역 다툼, 전쟁이었다. 저희 사업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최 회장님이야말로 본업인 건설에나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부실공사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지혁이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주변의 테이블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서리가 있는 이 작은 공간은 마치 살얼음판 위 같았다. 최영진의 숨소리, 그의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남자들의 미동도 없는 기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혁의 차가운 분노. 서리는 이 모든 것을 소리와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최영진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찌쯧쯧. 젊은 사람이 너무 기운이 넘쳐서 탈이야. 그 기운 엉뚱한 데 쓰다가 다치지 말고. 특히 소중한 것을 지킬 때 써야지.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서리를 향한 것이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지혁이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이었지만 서리는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터져 나오기 직전의 분노를 억누르는 떨림이었다. 식사 중이니 이만 가주시죠. 더 이상 제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혁의 말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최영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한번 능글맞게 웃었다. 알았네. 알았어. 즐거운 기념일 저녁 식사 방해해서 미안하게 됐군. 그럼 다음에 또 보지. 권 대표, 그와 그의 무리들이 멀어져 갔다. 그들이 남긴 불쾌한 향수 냄새와 위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나서야 레스토랑의 공기는 원래의 부드러움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리와 지역의 테이블 위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다. 로맨틱했던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방금 전까지 완벽했던 교향곡은 이제 찢어진 악보처럼 엉망이 되어버렸다. 서리야, 괜찮아. 지혁이 급히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서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그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진짜 모습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껍질 아래 숨겨져 있던 차갑고 위험한 본질을 목격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사업 때문에 안 좋게 엮인 사람이야. 무례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안 좋게 엮인 사람이라는 말로는 방금 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살벌한 기류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혁은 몇 번이고 서리의 기분을 살피려 했지만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최영진의 목소리, 지혁의 차가운 분노, 항만, 물류 같은 단어들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을 감싸고 있던 긴장감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지혁은 서리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미안해. 오늘 같은 날 그런 놈 때문에 기분 망치게 해서 다 내 잘못이야.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이제 그 품 안에서 완벽한 평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 때문일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서 나와 자신의 첼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악기를 품에 안고 활을 들었다. 무언가 연주하고 싶었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첫 음은 날카롭게 갈라진 소리였다. 마치 비명처럼. 그녀가 의도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었다. 불안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불협화음. 그들의 완벽했던 사랑의 교향곡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깊고 선명한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지혁은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소리 없이 아내의 연주를 듣고만 있었다. 결혼기념일의 악몽 같던 저녁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지혁은 여전히 다정했고 서리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막이 두 사람 사이에 쳐진 듯 이전과 같은 완벽한 조화는 사라졌다. 서리는 이제 모든 소리에 귀를 곤두세웠고 모든 감촉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지혁은 아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는 서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새로운 오디오북을 읽어주었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집 안에서 왈츠를 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과장된 다정함은 마치 시끄러운 음악으로 다른 소음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의 심장박동 소리가 이전보다 한 박자씩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의 숨결에 옅은 긴장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변화는 집 밖에서도 감지되었다. 그들이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원래부터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지만 최근 들어 그 경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강화되었다. 서리는 그것을 소리로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 들리던 기계음이 더 낮고 묵직해졌다. 마치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교체된 것 같았다. 그들이 집을 나설 때면 복도 끝에서 항상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사라졌다. 처음에는 다른 입주민이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르는 것 같았다. 요즘 건물에 새로운 직원들이 많나 봐. 복도에서 처음 듣는 발소리가 자주 들리네. 하루는 서리가 무심한 척 지혁에게 물었다. 지혁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짧은 침묵은 서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 건물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보안 요원들을 새로 배치했대. 신경 쓰여. 그의 대답은 너무나 유창하고 준비된 듯 했다. 아니, 그냥 우리 집이 더 안전해지는 거니까 좋지.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강화된 보안은 건물 전체가 아닌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새장은 더 튼튼해졌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 격리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은 서리가 정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평소처럼 지혁이 직접 그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혁이 차 키를 챙겨 들었을 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서리가 기억하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비서 민준의 벨소리였다. 지혁은 서리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준비 다 됐어. 내려갈게. 라며 평온하게 시작했던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확히 말해. 정적이 흘렀다. 서리는 지혁이 숨을 참는 소리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노를 넘어선 살해 그 자체였다. 그 차에 손댄 새끼들, 당장 찾아내. 뼈조각 하나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위협적이어서 서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지배자의 명령이었다. 지혁은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의식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서리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서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리야, 오늘 병원은 못 가겠어. 아니, 가야 하는데 다른 차로 가야 해. 그가 횡설수설했다. 무슨 일이야? 지혁 씨, 방금 그 전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대.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이야. 그는 정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은 차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안도감보다는 억눌린 공포와 분노가 느껴졌다. 브레이크 결함, 그럴 수도 있다. 자동차는 기계니까.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최영진을 만난 직후,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경비가 강화된 이 시점에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시도였다. 만약 정비소에 연락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쯤 자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리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결국 그날 재활치료는 취소되었다. 지혁은 서리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서리를 집에 들여보낸 후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는 서리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재에 들어갔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서리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은월단의 모든 라인을 동원해 오늘 밤 안으로 흥룡회 놈들 짓이라는 증거 찾아내. 최영진 그 개자식이 직접 꾸민 짓인지 아니면 밑에 놈들이 설친 건지 알아내야겠어. 은월단, 흥룡회, 그리고 최영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서리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자신의 남편, 권지혁. 그녀가 사랑하는 다정한 남자는 IT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은월단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리고 흥룡회의 최영진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 거짓이었다. 지혁이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완벽하고 안전한 요새는 사실 폭풍이 몰아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위태롭게 세워진 것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 그의 모든 미소와 따뜻한 말들은 이 끔찍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서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과 배신감, 공포와 연민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첼로로 다가갔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세상과의 소통 창구인 악기였다. 그녀는 활을 잡고 현 위에 올렸다. 하지만 어떤 곡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가득했다. 최영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지혁의 분노의 참목소리,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상상 속의 굉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그의 목소리, 그의 숨소리, 그의 손길, 그의 심장 박동, 그 모든 것들 속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신호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항상 그녀의 왼쪽에서 걸었다. 왜였을까? 혹시 모를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깊이 잠들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자의 본능이었을까? 그녀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의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만큼은 밤늦게 지혁이 돌아왔다. 그는 서리가 소파에서 잠든 줄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몸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리는 잠든 척 숨을 죽였다. 그의 옷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다. 평소에 나던 비누향이나 홍차향이 아니었다. 비릿하고 차가운 쇠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옅게 깔린 피 냄새.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것이었다. 지혁은 아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리는 그 손이 방금 전까지 무엇을 하고 왔을지 상상하고 말았다. 미안해, 서리야.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어둠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리는 담요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계속해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녀의 조용한 교향곡은 이제 격렬하고 비극적인 협주곡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량 테러 시도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권지혁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최영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자 세상 그 자체인 한서리를 건드렸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지혁이 운영하는 IT 회사의 화려한 사옥. 그 지하 3층에는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은월단의 심장부이자 지역의 진짜 집무실이었다. 서리가 있는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직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수많은 모니터에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서울의 지도와 함께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떠 있었다. 최영진의 흥룡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 그들이 밀수입하는 물품의 항만 경로, 그리고 흥룡회 핵심 간부들의 신상 정보와 약점들이었다. 지혁은 집무실 중앙에 서서 싸늘한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이자 은월단의 행동대장인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최영진이 운영하는 건설사, 흥룡건설의 비자금 내역은 어디까지 파악했지? 지혁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자금 담당 이사를 포섭했습니다. 3일 안에 모든 장부 원본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터뜨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준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잘했어.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 돈줄만 끊어서는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없어. 놈의 팔다리를 먼저 잘라내야지. 지혁은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다. 흥룡회의 2인자인 독사 박기태의 사진이었다. 박기태는 최영진의 가장 오래된 신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야망이 큰 놈이야.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더군. 우리가 그 돈을 대주겠다고 제안해 최영진의 모든 사업 루트를 넘기는 조건으로.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 하지만 자식의 목숨이 걸린 도박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놈이 흔들리게 만들어. 최영진이 스스로 자기 신복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법이니까. 그의 지시는 단순한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단순한 보스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회장님으로 따르는 이유였다. 그는 주먹이 아닌 머리로 싸우는 지배자였다. 그의 모든 계획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최영진과 흥룡회를 이 바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위협도 서리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시각
서리는 그들만의 안전한 요새인 펜트하우스에서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혁이 만들어준 이 완벽한 세상은 이제 투명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친오빠인 한세준이었다. 세준은 열혈 검사로 언제나 동생을 끔찍이 아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연약함과 예민함을 걱정했다. 그는 서리가 시력을 잃은 후 그녀가 현실보다 상상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리는 어렵게 세준에게 연락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지혁이랑 싸웠어. 세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오빠, 그냥 요즘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서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 남편이 사실은 마피아 보스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얼마 전에 지혁 씨랑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주 무례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어. 그리고 요즘 자꾸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녀는 차량 사고 이야기도 꺼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큰일 날 뻔했어. 지혁 씨는 그냥 기계 결함이라고 하는데 난 너무 이상해. 세준은 동생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안쓰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리야, 네가 예민한 건 알지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권서방이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자도 많겠지. 사업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네가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걸 거야. 그는 서리의 불안을 그녀의 장애와 연관지었다. 네가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일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권서방이 어떤 사람인데. 널 얼마나 아끼는데.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할 사람이야. 오빠의 말은 사랑과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서리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 공포는 그저 시각장애인이 가진 과민 반응이나 히스테리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비밀 속에서 완벽히 혼자였다. 세준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무력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이제 기댈 곳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서리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혁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관찰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혁이 집에서 통화할 때 그의 목소리, 톤과 단어 선택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혁이 서재에 들어가거나 그녀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처한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만의 정보 수집 본부였다. 그녀의 예민한 귀와 명석한 두뇌, 그리고 절대 음감에 가까운 소리, 기억 능력은 그 어떤 감시 장비보다 뛰어난 무기였다. 며칠 후 지혁은 지하 벙커에서 민준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계획대로 박기태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영진에게는 경쟁 조직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금 흥룡회 내부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흥룡회의 자금줄이었던 불법 카지노 사이트들이 해킹으로 마비된 화면이 떠 있었다. 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고 주인공은 서서히 파멸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서리는 자신의 침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녹음된 파일을 듣고 있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잡음이거나 평범한 업무 통화였다. 포기하려던 순간 한 파일에서 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가 잠든 줄 아는 그녀를 옆에 두고 베란다에서 민준과 나누는 낮은 대화였다. 최영진의 다음 목표는 아마 서리가 될 거다. 그 새끼는 약점을 파고드는 데는 전문가니까. 서리의 다음 연주회가 언제지? 2주 뒤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될 거다. 놈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대를 준비한다. 단 한 마리의 벌레도 서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 서리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연주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 할 그날이 이제 그녀의 목숨을 건 무대가 되어버렸다. 지역의 지하벙커 스크린 위로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서리의 독주회 포스터 이미지였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첼로와 함께 미소 짓는 그녀의 사진 아래 결전의 날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침실의 어둠 속에서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벗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였다. 새로운 무대는 이미 막이 올랐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었다. 한서리의 첼로 독주의 날이 밝았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심장부였다. 그 무대에 선다는 것은 모든 연주자에게 꿈과 같은 일이었다. 서리에게도 이날은 지난 5년간의 고통과 노력을 보상받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어야 했다. 아침부터 지혁은 서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손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 주었고 연주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골라주며 그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과 디자인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행동에는 한치의 불안도 없어 보였다. 그는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손길 아래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그의 손가락 힘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깊다는 것을 그는 거대한 폭풍을 눈앞에 두고 필사적으로 고요한 바다를 연기하고 있었다. 떨려 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조금, 하지만 좋은 떨림이야. 이 무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리는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대에 대한 설렘과 함께 끔찍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될 거다. 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후가 되어 그들은 콘서트 홀로 향했다. 지혁은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 그가 신뢰하는 김 기사는 장기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차 안에서 지혁은 평소처럼 클래식 라디오를 틀었지만 서리는 그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콘서트홀 대기실은 낯익은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송진 냄새, 그리고 무대의 먼지 냄새. 서리는 이곳의 공기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첼로, 오르퍼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현을 조율했다. 튜닝 포크의 맑은 라음이 울려 퍼지자 그녀의 모든 신경이 소리에 집중되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음악에만 몰두하고 싶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쪽 은월단의 지하 벙커는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보고회. 지혁은 이미 연미복으로 갈아입은 채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떠있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연주회에 가는 남편이 아니라 전장으로 나가는 지휘관이었다. 최영진 30분 전 자신의 봉오지를 떠났습니다. 차량 5대가 동행하고 있으며 이동 경로는 예술의 전당이 아닙니다. 아마도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민준이 보고했다. 놈이 직접 움직일 리 없지. 현장에 투입된 놈들은 총 12명, 청소부, 음향 스태프, 경호원으로 위장해 이미 1시간 전 모두 잠입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연이 끝난 직후 서리가 대기실로 돌아오는 순간 그녀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무대 뒤쪽 비상구를 통해 도주할 계획입니다. 모든 정보는 며칠 전 목숨의 위협을 느낀 박기태가 넘긴 것이었다. 지혁의 입술이 비틀렸다. 최영진은 언제나처럼 교활했다. 가장 성공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상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놈의 방식이었다. 우리 인력은 외곽 경비 50명, 내부에는 민준 포함 10명이 잠입해 있습니다. 모두 사모님 대기실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관객들 사이에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는 거다. 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단순한 보호가 아닌 완벽한 방묘를 원했다. 다시는 서리의 이름이 저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오늘 밤 이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민준, 너는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해.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공연 시작까지 15분. 그는 조용히 벙커를 나섰다. 밖에는 시동을 켠 검은색 세단들이 짐승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리는 무대 감독으로부터 10분 남았다는 신호를 받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관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거대한 기대감이 파도처럼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지혁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중요한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그의 부재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공연 시작 5분 전, 서리는 마지막으로 첼로의 현을 닦았다. 그녀의 손끝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아주 작은 주름,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지혁의 차량 행렬이 강변북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약속의 장소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하지만 퇴근길 정체가 발목을 잡았다. 젠장길을 비켜 지혁이 소리쳤다. 운전대를 잡은 은월단 요원이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비집고 달렸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공연 시작 1분 전 무대 감독이 서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서리 씨 준비되셨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같은 시각, 지혁은 차 안에서 이어폰을 통해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 복도양 끝을 막고 있습니다. 버텨. 지혁이 이를 악물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5분만 버텨.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기실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첼리스트 한서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감독이 서리를 위해 무대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의 피부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수만 명의 관객이 내뿜는 열기를 느꼈다.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첼로를 들고 어둠 속에서 오직 빛을 향해 나아갔다. 바로 그 순간 예술의 전당 직원 출입구에 육중한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검은 연미복을 입은 지역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두운 복도를 달려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대 위에서는 우아한 벨벳 커튼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무대 뒤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비비린내, 나는 또 다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인생 최고의 연주를 위해 활을 고쳐 잡았다. 폭풍은 바로 그녀의 등 뒤까지 와 있었다. 무대 중앙, 눈부신 조명 아래 한서리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첼로 오르벅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첫 활을 그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 애절하고도 비장한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주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올감했던 불안과 의심, 알 수 없는 공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던 남편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현위에 쏟아부었다. 음악은 그녀의 언어였고, 그녀의 절규였으며, 그녀의 기도였다.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하게, 때로는 신락 같은 흐느낌처럼 애절하게, 그녀의 연주는 관객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눈을 감고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온 영혼으로 소리를 빚어내는 한 마리의 새 같았다. 마지막 악장의 마지막 서리는 온 힘을 다해 활을 그었다. 그 소리는 길고 장엄한 여운을 남기며 거대한 홀의 끝까지 퍼져나갔다. 연주가 끝났다. 일순, 콘서트 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이어 터져나온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깨졌다.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리는 무대 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 엄청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성공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서리는 무대 감독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뒤편으로 걸어 나왔다. 귓게는 아직도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맴돌고 있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한서리 씨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무대 감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감과 성취감에 휩싸여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감독의 목소리가 갑자기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끊겼다. 그의 손이 서리의 팔에서 떨어져 나갔다. 방금 전까지 흥분으로 가득 찼던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감독님, 서리가 불안하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역의 손길과는 전혀 다른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감촉이었다. 낯선 남자들의 땀 냄새와 저급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용히 따라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지혁 씨, 권지혁 씨.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대기실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올 것이 왔구나. 지혁이 말했던 결전의 날이 바로 지금이구나. 그들이 서리를 끌고 대기실 앞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상황은 다시 한번 급변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튀어나왔다. 가헉, 서리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어서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고통에 찬 비명과 욕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서리는 누군가에 의해 대기실 안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문이 닫혔지만 얇은 문은 지옥과도 같은 소리들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대기실 벽에 기댔다. 눈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는 그 어떤 눈보다도 더 선명하게 바깥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다. 둔탁한 타격음, 컥컥거리며 숨이 막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 누군가의 몸이 철제 캐비닛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 마치 도살장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녀는 토할 것 같은 공포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소음들 위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왼쪽 둘, 처리해. 서리는 숨을 멈췄다. 지역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민준 상황 보고해. 3명은 잡았고 2명은 비상구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지혁의 과묵한 비서 민준의 목소리였다. 추격조는 뭐 하고 있어? 이미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서리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예전 민준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호칭,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단어, 지금 이 생사가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여러 명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회장님 비상구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청력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속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권지혁. 그의 정체는 IT 회사의 다정한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이 무자비한 폭력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다. 바깥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전투는 끝난 듯했다. 이제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부상자들의 신음, 그리고 지혁의 낮고 차가운 지시뿐이었다. 부상자들 처리하고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마. 10분 안에 여기서 전부 사라져. 잠시 후 끔찍했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복되는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방금 전의 소음보다 더 무서웠다. 서리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연주의 드레스가 마치 피 묻은 수의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감쌌던 관객들의 환호는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그때였다. 복도의 정적을 깨고 단 하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침착하고 규칙적인 발소리. 그녀가 자신의 심장박동보다 더 잘 아는 그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대기실 문 앞에서 멈췄다. 서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의 세포가 공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철컥. 조용히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의 냄새가 흘러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그녀를 안정시켜주던 깨끗한 비누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약과 피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었던 남자, 그리고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왕이 된 남자. 그녀가 사랑한 첫사랑이자 그녀가 전혀 몰랐던 괴물. 그가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연미복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서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냄새를 맡았다.
희미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그의 몸에 배어 그가 방금 어떤 지옥을 헤치고 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서리는 대기실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연주회 드레스는 구겨지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첼로는 차갑게 바닥에 뉘어 있었다. 지혁은 문을 닫았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둘만의 고립된 공간에 갇혔다. 그는 서리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에 기댄 채 그녀가 받을 충격과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했다. 아내의 모든 비난과 원망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연기도 냉혹한 지배자의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 권지혁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소리야. 그 한마디에 서리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누구야?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결혼한 그 다정한 남자는 그냥 연기였어. 당신 대체 누구야? 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서리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그 모습에 지혁의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무릎을 꿇었다. 냉혹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그의 유일한 여왕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내가 권지혁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그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권지혁이 전부는 아니었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대 보스였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조직과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 떠맡아야만 했던 은월단의 왕좌. 최영진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시간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이 지옥 한가운데에 있었어. 내 세상은 온통 회색과 검은색뿐이었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당신은 내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었고 유일한 빛이었어. 당신의 음악, 당신의 웃음소리가 나를 살게 했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래서 지키고 싶었어. 내 더러운 세계로부터 당신에게는 오직 하얗고 따뜻한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어.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행복하게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만이었어. 서리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혼란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조각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 그 절박한 진심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그 폭력, 그 피냄새, 그 모든 게 당신이 말하는 보호였어.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오늘 밤 당신이 처리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당신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 지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서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했다. 크고 따뜻하고 언제나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던 손, 그 손이 사람의 피를 묻혔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끔찍한 삶을 숨기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어. 시오리야, 나는 당신이 만들어준 예쁜 새장 속의 새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과 함께 세상을 느끼고 싶었어. 당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당신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그녀의 절규는 대기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배신감보다 더 크게 느끼는 감정은 그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지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알아. 내가 다 망쳤어.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줄게. 설이야. 그는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바닥에 놓았다. 스위스 은행의 금고 열쇠와 새로운 신분이야.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내가 없는 곳, 이 어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원한다면 오늘 밤 당장 떠날 수 있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절박한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놓아주는 것. 설이는 바닥에 놓인 열쇠와 서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열쇠에 닿았다. 이 열쇠는 자유를 의미했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 더 이상 피냄새와 거짓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녀는 지역이 없는 삶을 상상했다. 그의 따뜻한 품이 없고, 그녀의 연주를 들어줄 첫 번째 관객이 없고, 그녀의 세상의 색깔을 그려줄 그의 목소리가 없는 삶. 그것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텅 비어버린 흑백의 세상일 터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빛 속의 권지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왕이 된 어둠 속의 권지혁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교향곡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하고 평화로운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이 격렬하게 뒤섞인 장엄하고도 복잡한 협주곡이었다. 그리고 그 협주곡의 지휘자는 바로 권지혁이었다. 설이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혁의 무릎 위로 돌려주었다.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게 아름다운 새장을 만들어주지 마. 대신 폭풍을 함께 맞설 수 있는 날개를 줘. 그녀는 손을 뻗어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눈물로 젖은 그의 뺨을,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입술을. 당신의 세상이 어둠이라면 나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갈게. 당신이 연주하는 교향곡이 비극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옆에서 나의 첼로를 연주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나를 혼자 두지 마. 지혁 씨. 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그는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도 없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세상이 되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거실. 세상은 이전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최영진과 흥룡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밤의 세계는 또 다른 포식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설이는 자신의 첼로를 들고 거실 중앙에 앉았다. 그녀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 연주했던 어떤 곡과도 달랐다. 장조의 밝음과 단조의 슬픔이 교차하고 부드러운 선율과 격렬한 불협화음이 공존하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곡이었다. 그녀의 등 뒤 소파에 앉아 지혁은 조용히 아내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한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아내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추는 춤.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서곡이었다.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과 한 여자의 위대한 용서가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험한 이중주였다.